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 부동산 경매 시작하기라는 제목으로 완전히 부동산 경매 왕초보를 위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들 중에요, 건강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건강한 사람이.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어떤 경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요? 제가 볼 때는 돈이 없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돈이 없다는 것은 경제 기초 체력이 부실하게 되면 건강도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버는 이유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 이유는 좀 슬픔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싶을 때 그거 못 사면 좀 슬프지 않나요? 그런데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면 그 물건의 가격에 관계없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살 수가 있는데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역시 돈이 뭐 최고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돈이 권력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 기초 체력이 견실한 사람, 견고한 사람이 어쩌면 또 성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성을 10가지로 구성했습니다. 부동산 경매 시작하기 기초인데요. 부동산 경매라는 게 너무나 좀 사실 광범위하고요. 여기에 관련된 법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참 한 번에 소화하기란 힘든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부동산 실전 경매 유료 특강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개할 텐데, 공개하기 전에 기초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경매의 흐름을 한번 알려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부동산 경매와 일반 매매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일반 매매는 매도하는 사람, 파는 사람을 법률용어로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매도인이 매도하겠다는 의사표시와 매수인이 매수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합치가 있을 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지려면 쌍방 간에 가격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결정이 안 되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부동산 경매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 사는 사람, 매수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부동산 경매는 매수인이 그 의사결정하는 거지요. 사고자 하는 금액을 본인이 결정해서 사기 때문에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매수인이 가격을 결정한다. 사고 싶으면 사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격을 결정하지만 부동산 경매는 가격 결정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결정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일반 매매보다 부동산 경매가 더 매수인이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에 들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도 싸게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가 일반 매매보다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지만 이 부동산 경매는 바로 소유자는 채무자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자이면서 빚을 진 거니까 채무자인데, 여기에 상반되는 누구냐? 채권자. 이 채권자가 돈 받을 게 있어요. 그래서 이때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매수인 아니겠습니까? 매수인이 자기 스스로 소유자인 채무자의 재산을 매수인이 스스로 가격을 결정해서 사는 거니까 가격을 더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니 결론은 부동산 경매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 신청은 누가 하는 거냐? 채권자가 하는 겁니다. 채권자, 돈 받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없으니 법원이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그것을 일반 대중들한테 매각해서 바로 채권자가 돈을 회수해 가는 것입니다.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게 된다. 누가? 법원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자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매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의무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의무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의무경매는 담보권 실행이다. 법률용어로. 지금 이 의무경매와 강제경매에 해당하는 법은 민사집행법인데요. 민사집행법에서 의무경매란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담보권을 실행하는 건데, 자, 그러면 담보권 실행이란 뭐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 갑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했어요. 빌려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금융기관은 누가 될까요?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신용으로 빌려온 게 아니라 담보를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갑이 금융기관에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왔어요. 그렇다면 이 소유자는 담보를 제공했으니까 근저당권 설정자 그럽니다. 근저당권 설정자. 은행은 근저당권자입니다. 채권자. 채권자는 근저당권자고 채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오면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는데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겠죠. 원금은 얼마고 1억을 빌려왔다면 은행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이 채권 최고액이 20% 30% 업을 해서 하는 거니까 아마 채권 최고액이 1억 3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이 소유자는 금융기관에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죠. 그런데 이자를 한 3개월 이상 연체되면 금융기관은 그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의무경매입니다. 요 임자는 맡길임자입니다. 맡길임자. 내가 너에게 담보로 제공하는데 빌려온 돈을 갚지 못하면 근저당권자, 은행, 네가 멋대로 해라.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네 멋대로 해라. 맡긴 거예요. 맡긴 거. 그래서 의무경매라고 하는 것은 이 금융기관, 채권자인 근저당권자가 소유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의무경매가 되겠는데, 이때 채권자가 뭘 작성하는 거냐? 법원에다가 의무경매 신청서를 법원에다가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경매란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즉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의무경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제경매는 말 그대로 이 강자는 강할 강자인데요. 강할 강자인데, 강제경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법률 용어로는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 신청이다. 집행권원. 여기서 집행권원은 대부분 법원에서 주는 판결문을 말합니다. 판결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또 역시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는데, 만약에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왔습니다. 자금을 차입했어요. 그런데 근저당권 설정한 게 아닙니다. 차용증서 써주고 돈을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받는 채권을 확보하고 채권을 보존받기 위해서 이 채무자, 소유자의 재산에다가 뭐 하느냐?
가압류를 하는 겁니다.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하게 되면 등기부 갑부에 올라가는 겁니다. 등기 목적은 가압류, 등기 원인은 가압류 결정해가지고 가압류가 되는데, 그래도 이 소유자가,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이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본안 소송합니다.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가지고 그 본안 소송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바로 강제 경매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행권원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문이라든가 지급명령 조서라든가 하여튼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 신청하는 것이 강제 경매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채권자가 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돈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대여금, 법원에다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판사가 판결문 주겠죠. 그 판결문 가지고 이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 신청하는 것을 강제 경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경매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고 강제 경매는 집행권원에 의해서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하는 것이 강제 경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동산 경매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부동산 경매의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 또 부동산 경매의 단점이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떠한 단점들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부동산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합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지만 부동산 경매는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 경매는 일반 매매보다 아주 저렴하게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크나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다가 대법원 경매, 대법원 부동산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국의 법원 지역별, 지역에 있는 법원별로 자료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희망하는 지역, 내가 꼭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거나 부동산 경매 낙찰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지역에 해당하는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경매 정보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주고 정보를 보는 유료 사이트도 있고 또 무료 사이트도 있는데요. 이런 유료 사이트라든가 무료 경매 사이트에서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부동산 경매가 장점이 좋은 건 뭐냐? 이 부동산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투명합니다. 투명성과 신뢰성과 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성에 의해서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지어 정부기관이라든가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든가 법인들,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공공기관, 정부기관 또 법인들도 부동산을 낙찰을 받게 되는 것이 그런 장점이 되겠고요. 또 일곱 번째는 지금 현재 이 부동산 경매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중화가 되어 있다. 남녀노소 연령의 구별 없이 누구나 성년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또 중요한 것은요. 부동산 경매는요. 각종 거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적용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토지를 사게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살 때 허가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만이 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데 부동산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 없이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거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매매는 한정되어 있지만 부동산 경매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물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아파트도 그렇고 또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 토지는 28개 지목이 있는데 다양한 물건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심지어 뭐 호텔도 나오고요. 골프 회원권, 뭐 콘도미니엄 회원권이 다 나오니까 자동차까지 나오잖아요. 경매 물건이 다양하다. 그리고 이 부동산이 아주 부동산 시장이 불황일 때도 말이죠. 일반 부동산은
거래 불황일 때는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매는 부동산 불황일 때도 거래가 계속이 된다. 오히려 이 부동산 경매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될 때, 아주 경기가 안 좋을 때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가 있느냐? 부동산 경매의 단점은요, 권리 분석이 안 되는 사람이, 권리 분석이 미숙한데 말이죠, 잘못 낙찰받으면 손해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내재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권리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일반 매매는 공인중개사가 또 소개하기도 하니까, 그런데 일반 경매 물건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임장활동을 해야 됩니다. 손품은 물론 발품도 팔아서 임장활동이 필수입니다. 현장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교통 상황도 점검하고요. 주택이라고 하면 일조권, 햇볕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일조권도 확인하고, 그 지역에 유해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주변 환경이라든가 특히 주차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주차 환경 등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확인하려면 반드시 임장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단점은 입찰 금액을, 매각 금액, 낙찰받고자 하는 금액을 여러분 스스로가 파악하기가 어렵다. 특히 초보자의 경우는 내가 과연 얼마에 쓰면 낙찰을, 최고가 1등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는지 그런 의사결정이 어렵다. 그러나 이제 경험이 많다 보면 감이 와요. 어느 정도면 낙찰받을 수 있다, 이런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찰받을 때 여러분이 그 매각 금액을 결정하는데, 매각 대금을 낮게 쓰게 되면 당연히 낙찰이 안 되죠. 폐찰이 됩니다. 매번 떨어지죠. 폐찰되게 되면 오히려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하다가 시간도 낭비하고 기회비용을 날릴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주택 같은 거,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을 낙찰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주민센터에 가셔서 그 집에는 누가 살고 있는가 세대 열람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때 세대 열람할 때는 경매 정보지를 가지고 가야 공무원이 세대를 열람해 준다는 거. 여러분이 낙찰을 받았는데 그 소유자라든가 채무자라든가 특히 임차인들이 그 집을 비워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부동산 명도한다는, 명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런 임차인이나 소유자, 채무자가 안 나가게 되면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 이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실력이 없다면 공인중개사라든가 법무사를 통해서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낙찰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이 없이 잘못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를 이용하지 않고 여러분이 잘못 응찰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한 번 정도 낙찰 받는다 그러면 전문 지식이 없이 오히려 공인중개사에게 매수 신청 대리하거나 법무사라든가 변호사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낙찰을 받으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평생 부업으로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소액을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평생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을 익혀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문 지식을 좀 익혀주기를 꼭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 경매는 말이죠, 또 사고 팔고 보유할 때 각종 거래세와 보유세가 있는데 세금 문제도 좀 파악을 하셔서 내가 처분했을 때 얼마만큼 이득이 생겼는가, 또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얼마를 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세금 문제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장단점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전문 지식이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부동산 경매 지식이 있다는 사람은 정말 부동산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부동산 실전 경매, 제가 그 물건별로 분석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유료 특강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료로 제공할 텐데요. 꾸준하게 들으시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마 실력이 상당히 향상될 거라고 봅니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부동산 경매를 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한 번 정도는 이런 법무사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계속 부업으로 또 재테크를 위해서 한다면은 소액을 투자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몇 억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몇백만 원 투자했는데 이거를 공인중개사한테 매수 신청 의뢰하면 또 잘 해주지도 않습니다. 법무사들이 잘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전문 지식을 익혀서 스스로 낙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입니다. 부동산 경매로 법원에 가서 낙찰을 받을 때 준비물은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당연히 신분증 가져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도장, 인감도장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일반 도장 가져가고요. 그리고 매수 신청 보증금입니다. 과거는 입찰 보증금인데 매수 신청 보증금은 감정가액의 10%가 아니라 최저 가격의 10%입니다. 만약에 1억짜리가 한 번 유찰되면 20% 떨어지니까 8천만 원에 떨어지겠죠. 그 8천만 원 최저 가격의 10%니까 800만 원을 매수 신청 보증금 10%를 자격수표 한 장 끊어서 가져가면 되겠고요. 그러나 이제 재매각이라는 게 있어요. 재매각. 나중에 또 공부하는데요. 재매각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놓고 잔금을, 매각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다시 경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재매각 할 때는 매수 신청 보증금이 10% 하는 법원도 있고 20% 하는 법원도 있고 30% 하는 법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재매각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서 매수 신청 보증금을 납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 있는 기일입찰표를 여러분이 작성하면 되겠고요. 기일입찰표 작성하는 것은 이미 제가 방송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2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할 때, 공동 입찰할 때는 그 공동 입찰하는 사람들의 인감 도장이 필요하고요. 또 인감 증명서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리는 필요하지 않고요. 거기에 응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고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는데, 인감 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3개월 이내가만 해당이 됩니다. 자, 6번째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입니다. 자, 민사집행법에 나오는 건데요. 민사집행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 뭐 이거 부동산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절차를 설명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론 강의 한다고 해서 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실전 경매를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해하시는 것이 빠른데, 오늘 이 시간 첫 시간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 절차는 크게 10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절차가 10가지인데 우선 10가지를 대략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절차법이라고 그랬죠. 절차가 되는데 10가지가 되는데요. 여러분 흐름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돈 받을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다. 1번입니다. 이때 채권자가 이제 근저당권자면은 의무경매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면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법원에 있는 직원이 받아가지고 이 경매 신청이 합법적이다 그러면 그 법원에 있는 공무원이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이 아파트가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라고 촉탁하게 되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이 아파트가 경매가 들어왔다 해가지고 등기부 갑구에 말이죠. 갑구에는 등기 목적이 나오고 등기 원인이 나오는데, 이렇게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등기관에게 촉탁합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등기 목적은 뭐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아니면 강제 경매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하고요. 등기 원인은 역시 의무 경매 개시 결정하고, 여기에 그 등기관이 여기다가 2019 타경 30791 이렇게 사건 번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이렇게 등기부에 올라가게 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제 등기부에 의무경매 개시결정이 올라가면 일반 매매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법원에서만 부동산 경매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는 날이다. 이렇게 되겠고, 이제 두 번째, 법원에서 이제 다 법원에서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여기서 종기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파트가 경매가 나왔는데 이 아파트에 대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돈 받을 사람들은 언제까지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해라 하고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정되면은 그날까지 채권자들은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임차인이. 그러면 임차인은 보증금, 전세보증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임차인은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해야 배당금을 받지,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나서 요구하면 배당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들에게 배당 요구를 하라고 법원에서 통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법원에서는 이 아파트를 매각의 준비를 합니다. 매각의 준비. 법원에서 이제 아파트를 경매물건으로 일반 대중들한테 매각하는 준비를 다 한다. 이런 뭐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 네 번째는 매각 방법입니다. 어떻게 매각할 거냐? 매각 방법 등의 지정. 매각 방법 등의 지정 공고를 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매각하겠다. 그런 절차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매각을 실시합니다. 매각 실시. 법원에서 입찰을 본다는 겁니다. 매각을 실시한다. 자, 매각을 실시하고, 여섯 번째는 뭐를 하느냐? 법원에서 이제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매각을 한 결정, 절차가 나옵니다. 매각 결정, 절차. 만약에 매각이 8월 11일 날 되었다. 이게 매각일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후 8월 17일이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집니다. 아니면 매각 불허가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매각 결정 절차를 한다. 또 일주일 8월 24일까지는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이의신청 기간. 그래서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일주일 후에 떨어지게 되면은 일주일이 지나서 이의신청 기간 지나면 법원에서는 낙찰받은 1등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언제까지 잔금 내라 하고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뭡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법원에 가다가 잔금을 납부합니다. 매각대금에 납부입니다. 여러분들이 법원에서 언제까지 잔금 내라? 그러면 낙찰받은 금액에서 보증금 뺀 금액을 여러분이 법원에다가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법원에다가 일반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 아파트를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인데, 법원에서는 낙찰받으면 잔금만 치르게 되면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금을 납부했으면 여러분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에 촉탁을 합니다. 등기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서류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기회 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서류 제출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방송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세입자나 채무자가 안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인도명령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거의 여기까지는 안 가겠죠. 부동산 인도명령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내가 할 건 아니고 나는 여기서 끝납니다.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나는 끝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열 번째는 뭐냐? 법원에서는 배당 절차를 합니다. 배당 절차. 법원에서는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배당표를 작성해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 돈 받을 채권자들, 금융기관이라든가 카드회사라든가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모든 국세청이라든가 세무서라든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못 받았다 그러면 이들이 다 이들에게 주는 배당표를 작성해서 배당금을 다 지급하게 되면 배당 절차가 끝나면 이 경매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 절차가 끝나면 어디로 가느냐? 법원 경매계에서 어디로? 보존계로 모든 서류가 이관이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뭐 여러분들은 이런 거는 이제 법원에서 할 일이고, 여러분들은 잔금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 등기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금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빚을 지고 사는 것은 말이죠, 큰 재앙입니다. 아마 경매를 혹시 당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심정을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채무자로 산다는 것은 크나큰 불행입니다. 또 이렇게 채무자로 살아가지고 또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또 가족들에게도 크나큰 상처를 주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대외 불확실성 요인들이 많지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또 일본의 경제 보복,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말이죠, 또 크나큰 그런 뭐 제2의 IMF처럼 그런 큰 위기는 안 오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0년도에 부동산에도 크나큰 타격이 온다면 아마 2020년도에 엄청난 불황을 맞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학습을 통해서 인생 살면서 이런 기회가 흔치는 않습니다. 참 국가적으로 이런 경매가 나온다는 건 참 불행한 일이지만, 또 재테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경매 물건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는 재테크하는데 크나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언젠가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실력을 배양해야 되는 겁니다. 자, 7번째입니다. 낙찰받기가 좋은 물건은 어떤 것일까요? 뭐 아파트라든가 빌라 같은 거 뭐 많이 있죠. 토지 같은 거 많은데요. 여러분들 이건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실전 경매에서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이죠, 일반 물건보다 저렴하게 소액을 투자해서 특수 물건을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 한번 특강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전 경매 사례 분석 특강에서 하나씩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이해하기 힘들어도 계속 방송을 보시다 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어려운 거 있으면 댓글 남겨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입니다. 실전 경매 사례로 경매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 여러분들 100세 시대입니다. 재테크는 필수입니다. 초고령자가 걸어 다닐 수만 있고 길 입찰표를 쓸 수만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적인 노동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식 노동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후가 즐겁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꼭 부동산 공부는 선택 아닌 필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반드시 부동산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9번째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잘하는 노하우입니다. 기본은 권리 분석입니다. 권리 분석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법률 분석입니다. 법률 분석은 변호사라든가 법무사가 잘하지요. 공인중개사도 물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면 법률 분석 정통하게 여러분들이 실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법률 분석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물건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분석하는 겁니다. 2번째는 지역 분석입니다. 특히 용도 지역을 검토하는 것이지요. 특히 토지 같은 것은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분석하게 되는 겁니다. 3번째는 경제적인 검토는 수익 분석입니다. 이걸 낙찰을 받았을 때 나에게 얼마만큼 수익이 생기는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이런 수익 분석하게 되고요. 4번째는 소유자라든가 채무자라든가 또는 채권자들에 대한 성향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소유자, 채무자, 임차인들, 이런 성향 분석을 해야만이, 4가지 분석이 되어야만이 정확한 권리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에서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갈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동산 경매 하루아침에 꿈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꾸준한 연구와 자기 개발만이
전문 지식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실전 경매를 통해서 학습하셔서 노후에 나이가 드시더라도 초고령자가 되시더라도 걸어다닐 수만 있고 길 입찰표 쓸 수만 있고 전문 지식을 갖추고 여러분들이 소액을 투자해서도 소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꼭 여러분들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